사람이요. 살면서 가장 잔인한 말을 듣는 순간이 있습니다.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. 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.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. 나는 그 말을 살면서 한 번도 내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늘 남의 일이었습니다. 텔레비전 드라마 속 이야기였고 신문 사회면에나 실리는 어딘가 먼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.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는 가족들, 수술실 불이 꺼지기만 기다리는 사람들, 의사 입 모양 하나에 무너지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는 사람들.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만 안타까워했습니다. 세상에 저런 일도 있구나. 얼마나 힘들까. 딱 그 정도였습니다. 그런데 세상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. 꼭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, 꼭 나는 아닐 거라고 믿고 있을 때 가장 잔인한 얼굴로 사람 앞에 서더라고요. 그날이 그랬습니다. 그날 병원에서 의사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. 아주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.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. 며느리 지연이의 눈은 당뇨 합병증으로 이미 많이 손상되어 있었고 시력은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. 그 말도 충격이었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. 췌장암.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의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잠깐 이해를 못했습니다. 췌장암이 이미 많이 진행되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잔인하게 그 아이 몸 안으로 파고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. 나는 의사 얼굴을 보다가 옆에 앉은 지연이를 봤습니다. 그리고 다시 민수를 봤습니다.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싶어서 의사 입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. 하지만 아니었습니다. 그 말은 분명히 우리 앞에 떨어져 있었습니다. 의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. 가족분들이 함께할 시간을 소중히 보내셔야겠습니다. 나는 그 말이 돌려 말한 사형 선고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. 병원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. 사람들은 계속 오가고 있었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마치 세상에서 우리 가족만 유리벽 안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. 민수는 의사 앞에서 한동안 입도 떼지 못했습니다. 그러다 겨우 물었습니다. 얼마나 남은 겁니까? 그 말은 질문이라기보다 울음이 너무 오래 참아져서 겨우 말 모양만 갖춘 소리 같았습니다. 의사는 익숙한 듯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. 정확한 기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진행이 많이 됐고 시력도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치료보다 통증 관리와 삶의 질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삶의 질.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럽던지요. 이제 살리는 게 아니라 버티게 하는 걸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었으니까요.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머리는 깨어 있는데 마음이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.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장 조용했던 사람은 지연이였습니다. 울지도 않았습니다.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. 그저 조용히 의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나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. 그 아이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. 눈동자가 예전처럼 우리 움직임을 정확히 따라오지 못했습니다. 어딘가 초점이 비껴나가 있었습니다. 지연이가 우리를 보고는 있는데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 눈빛 하나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.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이 아이가 이미 많은 걸 잃고 있었구나. 아니, 잃고 있는 중이었구나. 지연아,
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지연이는 아주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. 민수 씨 울지 말아요. 그 말에 민수는 그대로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.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. 병원에서 나와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,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. 건물도 지나가고 신호등도 바뀌고 횡단보도 앞에 사람들도 서 있었는데 우리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. 민수는 운전대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. 손등에 힘이 들어가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. 조금이라도 세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옆에 앉은 지연이가 다칠까봐 겁이 난 사람처럼 운전했습니다. 나는 뒷좌석에서 손수건만 만지작거렸습니다. 그때 지연이가 창 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. 어머니. 응, 지금 밖에 해가 있죠?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꽉 막혔습니다. 있지. 오늘 해가 좋다. 그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빛은 느껴져요. 근데 모양이 잘 안 보여요. 건물인지 나무인지 사람 얼굴도 점점 흐릿해져요.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다 흐려졌습니다. 나는 창밖을 보는 척하며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. 사람이 눈이 안 보인다는 게 갑자기 까맣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좋아하던 얼굴도 익숙한 골목도 아이가 웃는 입모양도 남편이 들어오는 모습도 하나씩 서서히 흐려지는 거였습니다.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모든 걸 조용히 견디고 있었습니다.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는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. 늘 같으면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 아이들 챙기고 식탁을 정리하던 아이였는데 그날은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. 나는 겨우 물었습니다. 좀 누울래?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아니요, 어머니. 조금만 이렇게 있을게요.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.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가슴을 찢었습니다. 민수는 거실을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. 물도 마셨다가 창문도 봤다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.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요. 한참 뒤에 지연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. 어머니, 부탁 하나 해도 돼요? 나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릅니다. 뭔데? 지연이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. 저 보고 싶어요. 나는 순간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바다. 네, 갑자기 지연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바다 가고 싶어요. 눈이 완전히 안 보이기 전에요. 그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마지막 그 단어가 집안 공기를 다 바꿔버렸습니다. 그 아이는 이미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나는 그게 너무 슬펐습니다.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. 눈을 감으면 병원 복도가 떠올랐고 삶의 질이라는 말이 떠올랐고 마지막으로 바다 가고 싶어요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. 새벽에 거실에 나와 앉았는데 잠든 집이 더 서럽더라고요. 나는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. 왜 하필 저 아이냐고, 왜 그렇게 착하고 늘 남부터 챙기고 아파도 소리 안 내는 아이한테 이런 몹쓸 병을 주셨냐고, 왜 눈까지 그렇게 가져가냐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.
원망만 났습니다. 그러다 새벽이 다 갈 무렵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. 하나님, 조금만 더 그 아이를 붙잡아 주세요. 다음 날 아침, 지연이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. 식탁에 앉아도 숟가락을 쉽게 들지 못했고,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도 예전처럼 바로 웃어주질 못했습니다. 민수는 그런 지연이 눈치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. 국을 더 떠주고, 김치를 잘라주고, 뜨거우면 식혀주고, 말 한마디에도 괜히 크게 반응했습니다. 지연이는 그런 민수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. 민수 씨. 응, 우리 바다 갈까요? 인수는 그 말 앞에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붙잡고 싶은 마음,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, 그런데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,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마음, 그런 것들이 다 한데 엉켜 있었겠지요. 민수는 결국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. 그래. 그 목소리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. 바다에 가는 날 아침, 나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. 아이들 간식도 챙기고, 따뜻한 물도 준비하고, 약도 다시 확인하고, 담요도 넣고, 여벌 옷도 챙겼습니다. 손은 바빴는데, 마음은 자꾸 멈췄습니다. 가방을 싸다가도 이걸 또 같이 먹을 날이 몇 번이나 있을까?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이들은 들떠 있었습니다. 바다에 간다는 말만으로도 좋은 나이니까요. 지연이는 그런 아이들 얼굴을 오래 보았습니다. 정확히 보이지 않을 텐데도 자꾸 얼굴 가까이 손을 가져가 쓰다듬었습니다. 사람은요, 잃어갈수록 더 만지게 됩니다. 눈으로 담지 못할까봐 손끝으로라도 기억하려는 것처럼요. 우리는 동해로 향했습니다. 차 안에서 아이들은 신나게 떠들었습니다. 엄마, 바다 가면 회 먹자. 엄마, 모래성도 만들자. 엄마, 바닷물은 진짜 짜. 지연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그래, 좋다. 모래성도 만들자. 바닷물은 엄청 짜지. 그 웃음이 너무 애써 보였습니다. 바다가 가까워질수록 짭조름한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.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. 바다 냄새 난다. 그 말에 지연이가 가만히 웃었습니다. 그래? 나도 조금 느껴져. 동해에 도착했을 때 바다는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. 그날 해는 좋았고 파도는 크지 않았고 바람은 조금 차가웠지만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. 지연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. 그러더니 귀를 기울였습니다. 소리 들려요. 나는 그 아이 곁에 서서 작게 대답했습니다. 응, 파도 소리다. 바다 맞죠? 그 질문이 얼마나 서러운지 나는 대답하면서도 울 것 같았습니다. 응, 바다다. 지연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. 다행이다.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펐는지 나는 아직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. 눈으로 다 보지 못해도 소리와 냄새와 바람으로 여기가 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아이한테는 다행이었던 겁니다. 지연이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모래를 밟았습니다. 여기 따뜻해요. 그리고 민수 손을 잡고 조금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. 파도가 발끝에 닿자 지연이는 순간 움찔했습니다. 차갑다. 근데 좋아요. 그 모습이 너무 평범해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. 아이들은 금세 조개 껍데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. 딸아이가 엄마 손에
조개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. 엄마, 이거 봐. 예쁘지? 지연이는 그 조개를 손끝으로 천천히 만졌습니다. 예쁘네. 매끈하다. 그 모습을 보다가 나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. 차마 오래 못 보겠더라고요. 영감은 조금 떨어진 데 서서 말없이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. 한참 뒤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정순아, 저 바다가 왜 이렇게 슬프냐?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. 나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.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. 아이들은 바다를 봤다고 신이 나서 계속 떠들어댔습니다. 다음에 또 오자. 지연이는 그 말에 자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래, 다음에 또 오자.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. 정말 다음이 있을까? 지연이는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. 민수는 그런 지연이 앞접시에 살이 부드러운 생선을 발라놓고 국물을 떠주고 계속 물었습니다. 이건 좀 어때? 속 안 불편해? 지연이는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웃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. 안 괜찮다는 걸. 그런데도 그 아이는 민수를 안심시키려었고 계속 괜찮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. 다시 바다 쪽으로 걸어갔을 때 지연이가 물었습니다. 어머니, 지금 하늘 밝아요?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. 해가 조금씩 기울며 빛이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. 응, 밝다. 해가 어느 쪽이에요? 나는 그 아이 손을 들어 해가 있는 방향을 가리켜 주었습니다. 저쪽. 지연이는 그 방향을 향해 가만히 얼굴을 두었습니다. 따뜻하네요.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. 사람이 볼 수 없으면 이제는 방향도 온기로 기억해야 하는구나 싶어서요. 우리는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. 아이들은 조개를 주워와 엄마 손에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. 이건 하얀색, 이건 하트처럼 생겼어. 이건 엄청 반짝여.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. 이 아이는 눈으로 못 보는 걸 아이들 목소리로 보고 있구나. 엄마가 세상을 잃어가고 있을 때 아이들이 그 세상을 말로 다시 건네주고 있었습니다. 지연이는 한참 조개를 만지다가 갑자기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. 엄마 얼굴 잘 보여? 아들은 바로 대답했습니다. 응. 엄청 예뻐. 그 순간 지연이 입술이 떨렸습니다. 웃으려는 건지 울려는 건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.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바다 위로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. 지연이는 그 방향을 향해 서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. 어머니, 지금 노을이에요?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또 내려앉았습니다. 응, 내 눈에는 바다가 정말 예뻤습니다. 금빛과 붉은빛이 바다 위에 흩어지고 하늘 끝은 주황이었고 조금 위는 분홍빛이었고 더 위는 보랏빛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. 정말 예쁜 노을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걸 지연이는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. 나는 겨우 말했습니다. 응, 예쁘다. 지연이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. 눈으로 보지 못해도 바람을 느끼고 파도 소리를 듣고 해가 있는 방향의 따뜻함을 얼굴에 받으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노을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. 나는 그날 알았습니다. 사람은 끝이 가까워질수록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보고 싶어 합니다.
바다 한 번 더 보기, 아이들 얼굴 한 번 더 만져보기, 남편 손 오래 잡아보기, 집 냄새 맡아보기. 지연이는 그날 우리 가족과 함께한 바다를 마지막으로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.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우리는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. 아이들은 앞에 서고 민수와 지연이는 가운데, 나와 영감은 양옆에 섰습니다. 사진 찍기 직전 민수가 아주 자연스럽게 지연이 어깨를 감쌌습니다. 그 손이 유난히 떨리는 걸 나는 봤습니다. 우리는 다 웃으려 했습니다. 하지만 아이들만 진짜로 웃고 있었고, 나머지 어른들은 울음을 억지로 접어넣은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. 돌아오는 길, 차 안은 더 조용했습니다. 아이들은 놀다 지쳐 잠이 들었고, 지연이는 그 아이들 머리를 오래도록 쓸어주었습니다. 마치 머리카락 결까지 다 기억하려는 사람처럼요. 민수는 운전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백미러로 지연이를 봤습니다. 많이 힘들어? 아니요, 괜찮아요. 눈은 어때? 지연이는 잠시 대답을 늦췄습니다. 빛이 조금 번져 보여요.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수 손이 운전대 위에서 더 굳어졌습니다. 집에 돌아왔을 때 집 냄새가 났습니다. 아이들 로션 냄새, 저녁 먹고 남은 국 냄새, 빨래 말린 냄새, 익숙한 가구 냄새. 지연이는 문턱을 넘으며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. 집 냄새 좋네요. 그 말에 나는 또 울컥했습니다. 사람은 떠날 것 같을 때 늘 있던 것들이 그렇게 소중해진다더니 그 말이 맞는가 봅니다. 그날 밤 지연이는 내 곁으로 와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어머니, 오늘 좋았어요.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그 말이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. 좋았어요. 그 한마디 안에 고마웠다는 뜻, 행복했다는 뜻, 그래서 더 슬펐다는 뜻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. 나는 결국 그 아이 손만 꼭 잡았습니다. 그래, 잘 다녀왔다. 그것밖에 못했습니다.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문득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. 바깥 공기가 들어오고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. 그런데도 내 귀에는 계속 바다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. 파도가 발끝에 닿던 소리, 아이가 조개를 건네며 웃던 소리, 지연이가 다행이다 하던 소리, 그리고 지금 놀이에요? 하던 그 목소리.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. 이별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.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아도 그 전에는 늘 이렇게 조용한 준비가 있었습니다. 하루씩, 조금씩, 아주 천천히, 말 한마디로, 눈빛 하나로,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곳 하나로, 가족과 찍은 사진 한 장으로 이별은 그렇게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하루를 넘기고 있었습니다. 알아버리며 그 다음부터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. 그날 이후 우리 집 시간은 평범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. 남은 시간이었습니다. 지연이가 웃는 날이면 그 웃음을 오래 보려고 했고, 밥을 조금 더 먹으며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고, 아이들 목소리에 반응하면 그걸 가슴에 저장하듯 바라봤습니다. 민수는 더 조용해졌고, 영감은 더 자주 한숨을 쉬었고, 나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됐고, 아이들은 아직 다 모르지만 엄마 곁을 더 오래 맴돌았습니다. 그리고 지연이는 그날 바다를 보고 난 뒤 더 담담해진 것 같으면서도 더 슬퍼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.
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정리하기 시작한 사람 얼굴이었습니다. 나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무서웠습니다. 그래서 일부러 더 말을 걸었습니다. 지연아, 뭐 먹고 싶니? 눈은 좀 어때? 쉬고 싶으면 쉬어라. 그 아이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. 어머니, 고마워요.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러운지요. 가족끼리 고맙다는 말이 너무 자주 오가는 집은 되게 많이 아픈 집입니다.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. 사람은요, 끝이 가까워질수록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보고 싶어 합니다. 아이들 웃는 얼굴, 남편 손의 온기, 가족이 함께 탄 차 안의 공기, 집 앞 골목의 냄새, 주방에서 끓는 국 냄비 소리, 익숙한 이불 감촉, 그리고 노을이 지는 바다. 지연이는 그날 우리 가족과 함께한 바다를 마지막으로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나는 그걸 옆에서 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 사실이 나를 가장 많이 울렸습니다. 그날 밤 지연이가 내게 했던 마지막 말은 아직도 귀에 선명합니다. 어머니, 오늘 좋았어요. 나는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. 그건 그냥 놀러 가서 좋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. 가족과 함께여서 좋았고, 바다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, 아직 조금은 세상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, 그래서 너무 슬픈 날이었다는 뜻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.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. 우리는 그날 바다를 보고 돌아온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남은 시간을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보고 돌아온 것이었다는 거요.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 같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, 기적이 아니라도 좋습니다. 저 아이가 덜 무섭게 해주세요. 덜 아프게 해주세요. 아이들 얼굴을 조금만 더 오래 기억하게 해주세요.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. 마지막에는 거창한 걸 바라지 않게 됩니다. 조금만 덜 아프게, 조금만 덜 무섭게, 조금만 더 오래, 그것만 남습니다. 그날 며느리는 마지막 바다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.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로 바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아이 얼굴부터 떠오르게 되었습니다. 파도보다 먼저, 노을보다 먼저, 그날 노을을 마음으로 바라보던 우리 지연이 얼굴이요.